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이재용 교수입니다. 현재 한국게임정책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4회 국제게임화 컨퍼런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이제 또 이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 발표 주제는 게이미피케이션과 스토리입니다. 어, 음, 네, 차례는 총 5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에, 미국의 MIT 경제학 교수님이신 킨들 박사는 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 파워로의 이동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주도하는 힘의 이동이 지금 소프트 파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에, 그 세계를 주도하는 힘의 이동은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경제력에서 문화력으로 이동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은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로 이어지면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또 경제력이 주된 힘의 이동으로 보고 있고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힘의 이동이 갔다는 것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력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문화력의 주 무대가 어딘지를 말씀하지 못하셨죠. 이분이 200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 그 퀘스천 마크를 다루는 상태인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건대 이 미국 다음에 문화력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현재 우리가 K-웨이브, 한류 열풍이 그냥 거세다가 할 수 없죠. 모든 지구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특히 K-게임, K-팝, K-영화, K-웹툰, K-드라마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지금 받고 있고, 또 우리의 문화가 그로 인해서 굉장히 발전하는 속도로 본다면은, 그 힘의 이동, 문화력의 헤게모니는 대한민국이 주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을 에,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K컬처 시대 진짜 대단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BTS 가수의 역할이라든지 또 최근에 아파트, 아파트의 열풍도 그렇거니와 또 오징어 게임으로 인한 오징어 게임 최근에 2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먹거리 문화를 좋아하게 되고 세계인들이 또한 우리나라에 어떤지 관광해서 우리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글로벌 관심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관심사 또한 K컬처의 중심에는 역시 이야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 어떻게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주도권의 행방은 달라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서 해리포터를 본다면은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그 스토리가 가진 글의 힘의 파워가 얼마나 센가를 느낄 수 있죠. 조앤 롤링의 그러한 해리포터는 그 OSMU를 실천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OSM이라면은 원소스 멀티유저 한 가지의 소스를 가지고 다양하게 풀어먹는다는 의미거든요. 해리포터는 북유럽의 문화 원형을 텔링한 결과인데요. 그로 인해서 영화도 되고 또 비디오 산업으로 연결되고 TV 산업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광고 산업
캐릭터 산업, 출판 산업, 게임 산업, 관광 산업, 음악 산업까지 총체적인 어떤 파급 효과가 엄청 크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해리포터 같은 그런 스토리의 파워를 우리 대한민국이 느껴야 될 시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어떤 스토리 파급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게이미피케이션의 역할은 또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의 용어는 게임과 피케이션의 합성어죠. 이러한 이제 용어는 용어로 이제 용어는 이제 그 빅게임 환경에 게임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고객의 적극 참여 유도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 네덜란드 역사학자인 하이징어는 호모 루덴스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은 놀이하는 동물이라는 의미죠. 인간에게 놀이를 뺏고서는 도저히 인간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해봅니다. 이러한 가운데 게이미피케이션은 그 놀이의 정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메커니즘은 단순하죠. 도전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성취하게 만들어서 보상을 주는 것이죠.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모두 이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메커니즘이 재미와 즐거움과 보상 경쟁이 그냥 거기에 다 녹아 있는 것이죠. 목표 달성을 위한 본성적인 욕구, 그 욕구가 저는 놀이 본능이라는데 그러한 욕구를 자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키고 성취감을 느끼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자극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학습적인 기반은 인간의 동기와 보상에 대한 학습, 행동심리학이 작용되고요. 다음으로는 경제적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행동경제학이 또 학습적인 기반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레벨 디자인에 대해 보상 시스템이라든지 캐릭터 디자인 등의 학습을 하는 게임 학습과도 바로 연결되어서 학습적인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 배지빌 행동연구소의 설립자이신 스티브 심즈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하죠.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뭔가를 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무엇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것으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다면 윈윈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게임화의 목적이다. 아주 진짜 가장 쉽게 게이미피케이션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의 어떤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은 도전이라는 것은 사용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목표 부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경쟁이라는 것은 사용자들 간의 경쟁 관계 구성으로 동기부여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취라는 것은 주어진 미션, 과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획득한 성과를 통해서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보상이라는 것은 사용자 행동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보상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속성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관계를 맺게 되는데 친구 및 상호작용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이라든지 경쟁 유도, 아이템 선물, 보상 경우 등의 어떤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을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게미피케이션은 마케팅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었는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마케팅 부분에 이론을 약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
마케팅 현상들을 보면은 어떤 제품의 중심이 되죠. 제품의 뭐 어떤 어 기능성이라든지 차별성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동기를 유발하는 그러한 마케팅 방법인데요. 지금의 마케팅 방법을 보면은 관계와 감성, 체험 등을 아주 중시하면서 동기 유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 게미, 게미피케이션 마케팅은 주로 기존의 어떤 기업 중심이었던 그런 마케팅에서 고객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현상을 이끌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흥미와 관심 유도를 위한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 마케팅을 기업에서 적극 활용하는 배경에는 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고객의 변화로 인한 마케팅, 또 기술의 변화에 의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에 따른 마케팅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고객적인 변화는 역시 개인화로 치닫고 있는 어떤 문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능에서 감성으로 제품 구매 동기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변화, 기술의 변화는 역시 스마트폰이라든지 SNS,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로봇, 특히 요즘 AI 등의 보급으로 인해서 또 많이 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라는 것은 옛날 전통 방식은 역시 기능성과 차별성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에, 고객 참여, 공감, 관계를 만들어 유지하는 마케팅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게미피케이션 마케팅 트렌드를 보면은, 1990년대 쪽 보면은 매출 증대만을 오로지 생각하면서 어떤 구매를 많이 팔기 위한 구매 유도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리워드 제공하는 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관계 중심 마케팅으로 가죠. 그게 1980년대, 2000년 사이인데 고객 정보의 DB화를 시키고 또 쿠폰이라든지 로또 포인트 등을 제공하면서 이제 고객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우리 과학적인 또 인터넷의 변화에 따른 인터넷 마케팅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밀레니엄 2000년에서 2010년 이르기까지 어떤 마케팅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홈페이지 같은 이제 게시판이라든지 커뮤니티 참여 유도해서 가입만 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는 그런 막 열풍이 불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인게이지 중심 마케팅이 이루어지는데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고객들이 자발적 참여와 행동을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마케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대부터는 존재 중심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물의 센서를 부착하고 사무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죠. 그게 바로 이제 또 스토리텔링 기법이 아주 여기 많이 작용되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AI 활용 실시간으로 트래킹 활용을 하거나 쿠폰 리워드, 포인트 리워드, 현물 등을 혜택을 주는 그러한 방법이 지금 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기법은 사용자가 재미를 느끼게 하는데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사용자가 게임처럼 느낄 수 있게 게임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기법들을 서비스 및 마케팅에 접목시키는 것인데요. 한 9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 첫 번째로요. 미션과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시간 제한을 두고서 문제 해결하게 하고 또 경쟁하게 해서 그게 이제 과제를 이제 마치면은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특히 이제 서비스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목적과 연계되어서 이제 일어났던 그러한 기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점수를 가지고서 뭔가, 보상을 받게 하는 그러한, 시죠. 횟수 누적이라든지 점수 누적 그런 식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나 이제 경쟁 관계 형성에서 동기부여를 강화시키는 것인데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비교 경쟁의 문제를 개입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퀴즈를 이제 풀면은 이제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 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퀴즈를 주면은 정답을 맞추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로또나 룰렛, 행운을 제공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헌터, 보물찾기 같은 경우는 호기심 자극해서 베일을 벗겨나가면 미션을 완수하는 이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이런 보상을 해주는 그런 관심 유도 방법이라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이나 추천, 제안, 관계를 강하게 해서 많은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성, 성장, 뭔가 이제 단계별로 키워나가면은 미션 완성하게 되고 거기 따라서 보상을 이제 받게 하는 그런 마케팅.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서비스 확대나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웅 만들기. 영웅이 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러한 심리가 많죠. 그에 따라서, 스토리에 자신이 영화 속 영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제공함으로 해서 바로 그런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게이미피케이션 활용 성공 사례를 본다면은 오늘 뭐 한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듀오링고와 같이 언어 학습 앱을 보면은 게임 요소 활용해서 언어 학습에 재미와 동기를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를 레벨업, 보상, 경쟁 등 게임적 요소를 통해 언어 학습을 진행하는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이키의 운동 어플리케이션이죠. 사용자 운동 기록과 목표 달성 추적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리사이클 뱅크는 재활용을 촉진하는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겠죠. 쓰레기를 분리 하거나 재활용 하면은 포인트를 주거나 보상하는. 그래서 사용자 환경 의식을 높이는데 굉장히 성공 사례이죠. 이건 스타벅스 리워드. 이거는 이제 커피 주문하면 포인트를 주고 적립해서 나중에 무료 음식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고객들의 의욕이나 참여를 유도하고 스타벅스와의 상호작용 증진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더욱더 스타벅스가 사람이 붐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게이미피케이션은 스토리텔링적인 전략 차원에서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일단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상품 마케팅 역시 도전과 경쟁과 성취와 보상 이게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적인 상품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게임 같은 거 이제 해보면 여러분들 알겠습니다만 게임에 나타나는 퀘스트 MMORPG에 주로 많죠. 퀘스트를 이렇게 풀다 보면 문제를 NPC로부터 승낙을 하고 그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기한에서 보상을 받는 그런 어떤 퀘스트 풀이 방법하고 거의 이제 맞물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고 있고 결국에는 고객 또는 이용자를 만족시키고 공감하게 되고 감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최종 의 그런 마케팅 어쩌면은 고객 관리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퀘스트 스토리텔링 자체가 기승전결로 우리가 나눈다면 그런 서사의 흐름을 기 부분은 문제를 승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의 문제 해결
전에 NPC 귀한 결의 교상받기 이러한 어떤 사사적인 관계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마켓 이 게이미피케이션과 게임의 어떠한 퀘스트의 관계성을 보면은 이 도전이 문제 승낙이고 경쟁이 문제 해결이고 성취가 기한이고 보상이 똑같은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이 우리가 지금 현재 K컬처의 모든 장르들이 디지털 콘텐츠들이 바로 이런 구조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런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K컬처의 다양한 어떤 콘텐츠의 대명사로 할 수 있는 그런 컬처에 보면은 메인 스토리와 서브 스토리가 다 존재합니다. 메인 스토리는 바로 스토리이고요. 그 다음에 테일링을 갖추는 게 서브 스토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완성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우리 한국적인 컬처라면은 역시 스토리에는 문화 언용이 많이 개입되겠죠. 또 텔링에는 그 부수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하면은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공감하고 감동을 시킬 것인가 하는 란 목표를 위해서 서브 스토리를 개입시키는데 이 서브 스토리 역할이 바로 또 다른 하나의 기승전결의 서사를 가지고 있다면은 게이미피케이션 역시 도전, 경쟁, 성취, 보상이라는 그러한 서사적인 그러한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고 서로 똑같은 이치에서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컬처 시대의 어떤 콘텐츠들을 본다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팝, 웹툰, 광고 이런 게 다 이제 하나의 콘텐츠라고 봤을 때 이 앞으로의 어떤 게이미피케이션의 어떤 연결성은 여기에 다 숨겨져 있다고 난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콘텐츠의 게이미피케이션의 기법을 다 침투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 전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임을 가지고서 일단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게임 스토리 그러니까 디지털 스토리 구성의 사요소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박사 논문에서 이러한 박사학위 논문에 이 사요소를 중점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놓고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배경과 인물과 사건, 거기에 매개체 요소를 엮어서 게임의 스토리가 구성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캐릭터 문제는 아바타나 NPC, 몬스터의 문제이고 사건의 문제는 학습이한 스토리, 퀘스트, 에피소드의 문제이고 배경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이고 매개체란 것은 아이템이나 퍼즐, 음악의 그러한 여건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테일링을 하면서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의 메커니즘이 딱 거기에 또 섞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진정한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요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스토리텔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전통의 인문학 행위에서는 스토리만 중시해 왔어요. 그러나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 인문학 행위는 스토리의 텔링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융합 학문의 총체적인 그런, 어, 그런 인문학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게임이 특히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한번 좀 더 면밀히 살펴본다면 이 스토리텔링, 스토리하고 텔링 이것도 복합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스토리텔링이지만 엄연히 스토리 메인의 어떠한 스토리와 서브 스토리는 다르다 보거든요. 메인 스토리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고, 서브 스토리는 텔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와 텔링이 유기화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희노애락을 이야기하는 정서 유화를 할 수 있고요. 또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자극제, 또한 최고, 최대 감동을 유발시키기 위한 동기. 바로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어떤 정의를 살펴보면은 인류의 무한 욕망을 실현시키는 장치이며, 이용자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기 위해 정서를 자극하는 감성 밸런싱 작업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어떤 특성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5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성, 주제성, 흥미성, 창의성, 개연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으로 작용하고 있죠. 보편성이란 것은 진짜 시공 초월해서 느끼는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희노애락을 똑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느끼는. 그래서 저는 이제 명작의 조건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법에서. 그 다음에 주제성. 주제성은 작가의 중심 생각이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이 사용자한테, 이용자들한테 설득시킬 것인가, 호소할 것인가 하는 메시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의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제성은. 그 다음에 흥미성이라는 것은 정서의 자극인데, 쾌감, 기쁨, 경이로움, 해악 같은 거를 주입해서 오디언스들의 재미성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죠. 재미없으면 요즘은 안 되죠. 모든 콘텐츠들이 예면받아야 재미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인데, 이거는 차별화의 문제인데, 독창성, 개성, 오리지널티, 작품의 상품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연성. 개연성은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이 그럴듯함이거든요. 모든 창작은 허구에서부터 시작되죠. 허구의 사실화를 여기서, 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게 만드는 그러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허구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개연성, 그다음에 보편성, 이렇게 보편성, 주제성, 흥미성, 창의성, 창의성, 개인성. 그래 5가지를 아주 중요한 스토리텔링의 특징을 보고 있는데, 바로 이 여기에도 게이미피케이션이 작용된다면은 또 다른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또 파생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이미피케이션 기법을 여기에 개입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한번 우리가 이제 주로 신화의 그에는 천지를 신이 만들었다. 거기에 사람을 살게 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고 다니고, 그게 바로 땅이 배경이요, 사람이 캐릭터요, 사고 치고 다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 인물, 사건 3가지를 가장 중시합니다. 스토리텔링에서. 이 3가지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묶여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또 융합하면서 이야기를 창출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틈새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을 주입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배경의 문제는 이런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인데, 시간적인 문제는 시대의 문제, 국가 체제의 문제, 계급 제도, 인종 구성, 언어, 도덕, 종교, 역사, 경제, 문학, 미술, 음악, 이 모든 게 다 총체적으로 이게 텔링이 돼줘야 됩니다. 또 공간 하면 이런 공간의 문제를 탁 텔링 해줘야 됩니다. 예. 그냥 콘텐츠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캐릭터 스토리텔링 또한 이 스토리의 핵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여기에 다 이제 배경인물 사건 다 이렇게 총 망라되는데 여기 이제 캐릭터를 만들면 있어서도 이런 기본 정보에서부터 배경 스토리부터 외모, 성격, 성장 환경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이거를 다 만들어줘야 제대로 된 스토리의 텔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죠. 사건 역시 이거는 사건은 이야기의 골격입니다. 서사의 골격입니다. 캐릭터와 배경이 다 받쳐주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사건의 발생이라든지 갈등과 위기를 거쳐서 화해를 한다거나 또 갈등을 일으켜서 결말로 치닫는 그런 모든 것들이 기승전결해서 다 인과성을 가지고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개 서사가 크다면은 이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플롯인데 플롯은 하나의 스토리의 이 아주 중요한 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집이 설계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건축물도 설계도 없이는 못 짓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 장치도 설계도면에 의해서 다 설계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토리도 이러한 플롯이 설계됩니다. 플롯 없이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도 역시 우리가 바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배경 인물 사건 이것들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융합돼 가지고 바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틈바구니에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의 메커니즘이 개입된다면 더욱더 훌륭한 텔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굉장히 그 게이미피케이션을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죠. 게임 쪽에서는 바로 이제 이커머스 업계가 게이미피케이션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농장 게임이다 쇼핑 개념을 이제 합친 것이죠. 팀 구매 형식의 공동 구매 커머스 플랫폼을 할 수 있는데 게임에 대한 아이템을 얻고 구매까지 연결되는 형태의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올팜이라는 게임을 여기다 놔뒀는데 미션을 수행하면 보상을 주는 앱테크 방식의 게임 이벤트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을 접목해 소비자들을 앱 내에 묶어두는 락인 효과 및 구매 증대 효과를 우리가 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과, 감자, 배, 커피 이런 것들을 농작물주 하나 선택해서 수확하면 실제로 배송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MZ 세대들이 많이 인기가 있다 합니다. 그다음에 판타스틱 광고라 해서 그 우리 최대 철강사인 포스코 와 게임에서 넥슨의 이색적인 협업으로 탄생한 그러한 광고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포스코가 보유한 철강 제품과 기술력을 게임 속 아이템과 접목해서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광고인데요. 23년에는 광고 대상이라든지 디지털 광고 대상을 수상을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스토리텔링으로 구축되는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은 참자 기술도 많고 기계와 기술과 서비스와 콘텐츠가 융합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러한 스토리가 있음으로 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VR, AR, MR, GPS 막 이러한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융합 기술들이 막 이렇게 이 꼭 비빔밥처럼 이제 비벼지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상품들이 탄생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종이를 울리나요? 바로 포스트 휴먼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인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작용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로봇 산업이 또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인지과학이 발전하고 바이오공학이 발전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는 이게 포스트 휴먼 시대를 위한 그러한 모든 작용들인데 바로 이 속에서 도전과 경쟁과 성취와 보상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이 작용된다면은 충분히 좀 더 나은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계와 조건을 넘어서려는 인간의 욕망이 여기에 개입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렇게 보면 두 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축과 가상적인 축. 가상적인 축은 메타버스 시대로 이렇게 치닫고 있고요. 현실적인 것은 이제 자동차, 로봇, 드론, 선박, 건축해서 AI하고 접목돼가지고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어쩌면은 뭐 기계적인 일인 것 같고 또 기술적인 일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맺으면서 서비스와 콘텐츠로 지금 버무려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토리텔링 해야 되는데 그 스토리텔링 안에는 게이미피케이션이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게이미피케이션 텔링은 인문학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스토리텔링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죠. 원인은 스토리이고 과정은 텔링이고 그 결과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는 주서사이고 그다음에 텔링은 보조서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이 적용된다면 훨씬 음, 뭐랄까요, 섬세하고 리얼한 그러한 스토리텔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요즘 인문학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문학을 해야 한다, 인문학을 해야 한다. 바로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이 스토리 단계, 주서사 단계에서는 특히 요즘 K 컬처 시대를 두고서 생각한다. K 컬처, 한국의 문화 원형이 여기에 개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문화 원형 속에는 아까 이제 내가 쭉 이야기한 스토리의 배경, 인물, 사건이 거기서 버무려지고 있죠. 배경이란 것은 시간추라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공간이면 자연, 구조, 형태, 색상, 성분 이런 것들이 개입되죠. 캐릭터, 인물이라면 신, 영웅, 인간, 동물, 식물, 귀신, 도깨비, 로봇, 사이버그, 홀로그램까지 다 총동원됩니다. 또한 사건을 한다면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신화가 필요하고 전설이 필요하고 민담이 필요하고 역사가 필요하고 야사, 연대기, 전쟁사, 정치사, 가정사, 애정사, 개인사가 다 총동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융합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다 받쳐주기 위해서는 역시 인문학이 가장 든든하게 받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보조서사 단계에 가면 텔링을 했는데 텔링은 문화적인 또 산물인 음악, 영상, 그림, 사진, 자연, 뭐 우주현상 또 다른 또 하나의 이야기가 막 또 붙여지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기계와 기술과 서비스 콘텐츠가 또 거기에 버무려지고 또 지금 이제 그 가상 메타버스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AI라든지 5G라는 통신, VR, AR, MR 등이 또 기술적인 문제로 다 무한 융합되는 거죠. 결국 그러한 것들이 딱 스토리텔링의 끝자락에서 딱 나타나는 것은 역시 감독이죠, 감독.
감동을 이야기하는데 감동도 다양한 양성으로 보이죠. 어? 절정적인 문제, 만족의 문제, 기쁨의 문제, 유쾌함의 문제, 경제의 문제, 최신의 문제, 막 이런 감동들과 딱 작용해서 딱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 이용자들이 소비자들이 한껏 그 속에서 이렇게 공감하고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스템, 이게 바로 앞으로 게이미피케이션과 이 스토리텔링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제 강의를 마치고 합니다. 네,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좋은 학습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